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시골 마을에 사셨던 99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저 고집센 노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마당에 나오셨습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변함이 없었죠. 마당 한가운데 놓인 하얀 대야에 찬물을 받아 세수를 하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99년을 사신 분치고는 허리가 곧으셨고 움직임은 느렸지만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물을 끼얹을 때마다 으으하고 작은 신음소리를 내셨는데 그 소리가 마을 골목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한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944년 할아버지가 21살 때 아버지와 함께 지으신 집이었죠. 기와는 여기저기 깨져 있었고 흙담은 비가 올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 내렸지만 할아버지에게 이 집은 그 자체로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대문 옆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새긴 경주김씨 새거지라는 문패가 걸려 있었는데 세월에 닳아 글자가 희미해졌지만 할아버지는 매주 한 번씩 그 문패를 닦으셨습니다. 마당은 넓었습니다. 한쪽에는 우물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큰 감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 감나무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심은 나무였는데 지금은 둘레가 어른 2명이 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올해도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까치들이 벌써 몇 개를 쪼아먹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까치들이 감을 먹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저것들도 먹고 살아야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매일 아침 된장을 한 숟가락 뜨거운 물에 풀어 드시고 마당을 쓸고 대문 앞 돌계단의 이끼를 걷어내는 것이 할아버지의 일과였습니다. 마당을 쓸 때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대문 앞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쓸었는데 이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해오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빗자루는 대나무로 만든 것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직접 뒷산에서 대나무를 베어와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장독대에 20개 남짓한 항아리들은 할아버지가 매일 닦아서인지 오래되었음에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가장 큰 항아리에는 간장이, 그 옆에는 된장이, 작은 항아리들에는 고추장과 각종 장아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장들을 직접 담그셨는데 메주도 직접 쑤셨고 소금도 서해안에서 직접 사오신 천일염만 사용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네 장맛이 최고라고 입을 모았고 김장철이면 할아버지의 새우젓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전 10시쯤 마을 입구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4번 오고 승용차는 한두 대 지나갈까 말까 한 곳이었는데 검은색 그랜저가 비포장도로에 먼지를 일으키며 할아버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 서자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고 창문 너머로 이웃집 할머니들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서울에서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군청에서 나온 복지사였는데 이름은 김수진이었고 28살의 사회복지학과를 갓 졸업한 신입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할아버지는 일부러 기름을 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로 누가 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평상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손에 들고 있던 부채질을 멈추셨습니다. 그 부채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었는데 천이 다 헤어져도 버리지 않고 계속 쓰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날도 더운데 이렇게 밖에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는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안동 시내에 새로 생긴 효사랑 실버타운이라는 곳인데 최신식 시설에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물리치료실, 운동실, 심지어 노래방까지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한 달 비용도 정부 지원금과 합치면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지사 김수진 씨는 서류를 꺼내 보이며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이 시설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요. 방도 넓고 깨끗하고 식사도 영양사가 직접 관리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맞춰 나옵니다. 매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들이도 가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희망적이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작년 겨울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잖아요. 저희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병원에 실려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봄에는 감기가 폐렴으로 번질 뻔했고요. 이제는 정말 혼자 계시기 위험하세요. 며느리의 눈가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까치 한 마리가 까악까악 울었고 바람에 댄잎이 서걱거렸습니다. 멀리서 트랙터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숨 끊어질 때까지 이 집을 떠날 일은 없다.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99년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복지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매달 한 번씩은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난 오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9년을 산 사람의 집이 어떤 모습일지를요. 그곳에는 단순히 가구와 물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 생애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 벽에는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할아버지의 부모님 사진이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으셨고 어머니는 저고리와 치마를 단정하게 입으셨습니다. 그 옆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1946년 해방 직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흑백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는 25, 할머니는 19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의 수줍은 미소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로는 자녀들의 사진이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둘째 딸이 돌잔치를 할 때,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넷째와 다섯째 쌍둥이가 중학교 졸업식을 할 때, 막내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할머니의 글씨였습니다.
1952년 3월 5일 우리 큰아들 첫 생일, 1967년 8월 15일 막내 서울대 합격 축하 같은 메모들이었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녹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노쇠 밥그릇, 국그릇, 숟가락, 젓가락이 반짝반짝 빛났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닦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그릇들을 닦으면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국그릇이 유난히 잘 닦이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요. 찬장 한쪽에는 각종 양념통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거기에도 할머니의 손글씨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영양 고추, 참깨 안동 참깨, 들깨우리 밥 같은 식으로요. 할아버지는 이 양념들을 아직도 같은 곳에서 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양까지 가서 고춧가루를 사오고 안동장터에서 참깨를 사고 뒤뜰밭에서 들깨를 직접 기르셨습니다. 부엌 한쪽 벽에는 옛날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2010년 3월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달이 바로 할머니가 돌아가신 달이었습니다. 달력에는 할머니의 병원 진료 일정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고 15일에는 우리 영감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달력을 15년째 그대로 두고 계셨습니다. 사랑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곳은 할아버지의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같은 사서 삼경부터 토지, 삼국지 같은 소설까지 다양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손자들이 읽다 두고 간 만화책도 섞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슬램덩크, 드래곤볼 같은 만화책들이 고전 옆에 나란히 꽂혀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이것들도 가끔 펼쳐보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뭘 보고 크는지 알아야지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책상 위에는 벼루와 먹,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1시간씩 붓글씨 연습을 하셨는데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붓을 잡고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지키셨습니다. 최근에 쓰신 것으로 보이는 종이에는 가와만사성이라는 글귀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할아버지가 받으신 각종 상장과 감사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표창장,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모범 농민상, 효행상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것은 막내딸이 초등학교 때 만들어준 우리 아빠 최고상이었다고 합니다. 색종이로 만든 조잡한 상장이었지만 액자에 넣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셨습니다. 건넌방은 할머니의 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15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할머니가 쓰시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할머니의 한복들이 깨끗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1년에 4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옷들을 꺼내 햇볕에 말리셨다고 합니다. 창가에는 재봉틀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으로 할머니는 가족들의 옷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복부터 할아버지의 버선까지 이 재봉틀로 만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재봉틀 옆 바구니에는 실타래와 바늘, 가위, 골무 등이 들어 있었는데 마치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롱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칸에는 할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온 혼수품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과 베개, 술을 놓은 보자기들이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둘째 칸에는 아이들의 베넷 저고리와 첫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6 남매의 것이 모두 이름표를 달고 보관되어 있었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마루는 이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볕이 들어오는 곳이었죠. 마루 천장에는 오래된 나무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21살 때 직접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동네 청년들은 이제 모두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만 남으셨습니다.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시면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이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명절이면 전국에 흩어진 자식들이 모두 모였고 손자 손녀들이 23명이나 되어 마당이 좁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사흘 전부터 음식 준비를 하셨고 할아버지는 제사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내셨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제기차기를 하고 어른들은 마루에 둘러앉아 화투를 쳤습니다. 특히 추석 때가 가장 북적였다고 합니다. 마당에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 뒷산에 가서 밤을 줍고 논에서 별을 베는 일을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강강술래를 하고 할아버지는 장구를 치셨습니다. 할머니는 송편을 빚으면서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고 모였으면 헤어지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바람소리와 새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마당의 평상도, 우물도, 디딜방아도 모두 제자리에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시간을 멈출 수 있을 것처럼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던 이장님이 일주일에 2번씩 오시기 시작했고 옆집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올 때마다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김서방, 오늘은 몸 좀 어떠시오? 밥은 잡섰소? 그 같은 안부였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마을회관에서도 할아버지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고 합니다. 김 노인장이 언제까지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작년에도 몇 번 쓰러지셨다던데 자식들이 그렇게 권해도 안 가신다니 고집도 새시지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할아버지를 직접 설득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99세를 사신 분께 무엇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도 이런 시선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묵묵히 일상을 지키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시고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일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밭은 집 뒤편에 있었는데 100평 남짓한 작은 밭이었습니다. 거기서 배추, 무, 파, 마늘, 고추 같은 기본 채소들을 기르셨고 봄에는 감자를, 가을에는 고구마를 심으셨습니다. 밭일을 하실 때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는 배추가 잘 자랐네. 김장할 때 애들 다 불러야겠어. 고추는 좀 더 기다려야겠구만. 빨갛게 익으면 말려서 고춧가루 해야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는데 아마도 할머니와 함께 밭일하던 시절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80이 넘은 마을 청년들도 할아버지를 보면 형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박씨 할아버지는 86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 형님은 우리 마을의 산 역사요. 일제강점기도 겪으시고 해방도 겪으시고 전쟁도 겪으시고 산업화도 겪으셨어. 그런 분이 마지막까지 고향을 지키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노을이 온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감나무 잎사귀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났는데 여기서 죽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 말씀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진실이었을 뿐입니다. 99년을 살아오신 분의 소박한 바람이었죠. 일주일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사뿐만 아니라 요양원 원장까지 함께였습니다. 원장은 50대 후반의 점잖은 신사였는데 의사 출신으로 은퇴 후 요양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태블릿 PC로 요양원의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르신, 저희 요양원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1인실입니다. 창문도 크고 화장실도 딸려 있고 응급 호출 버튼도 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처럼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는 전동식이었고 TV와 냉장고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손자와 손녀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들이 대거 몰려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는 큰 손자는 대기업 과장이었고 부산에서 의사로 일하는 둘째 손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셋째 손자까지 모두 12명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북적였습니다. 큰 손자는 스마트폰으로 요양원 홈페이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여기 시설이 정말 좋아요. 360도 VR로도 볼 수 있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돌리며 요양원 내부를 보여주었지만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대신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 닮아서 점점 더 잘생겼구나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사는 손녀는 화상통화로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곳은 새벽이었는데도 일부러 일어나서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국 갈 때마다 할아버지 걱정돼요. 요양원 가시면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손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한겨울에 난방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나서 사흘 동안 찬방에서 지내신 적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걱정을 이해하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요양원에 가겠다는 말씀은 끝내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창고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앨범을 털어내시고는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진 봐라. 내 아버지가 3살 때야. 저기 감나무 밑에서 찍은 거지. 그때는 감나무가 이만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커졌어. 이건 내 고모 돌잔치 사진이야. 이 마당에 천막 치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했지. 여기 이 사진은 내 할머니가 환갑잔치 할 때야.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는지. 손자 손녀들은 처음 보는 사진들에 감탄했습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 자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가족사를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지금의 주름진 얼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젊고 활기찬 모습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각 사진마다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진 찍던 날, 내 아버지가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병원도 없어서 한의원에 가서 깁스했는데 한 달 동안 그 깁스하고 다녔지. 내 고모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 전교 1등만 했는데 여자라고 대학 못 보낸 게 평생 한이야. 이야기를 듣던 막내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이 뭐예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좋았지.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랑 같이 밥 먹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런 평범한 날들이 다 좋았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녀들이 상을 차리고 남자들은 마당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 맨 윗자리에 앉으셔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이 감나무에서 떨어진 거 기억하세요? 할아버지, 저 처음 여기 왔을 때 마당에 닭이 엄청 많았잖아요. 맞아. 그때 닭이 알 낳은 거 찾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지. 하지만 즐거운 저녁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약 꼭 챙겨 드세요. 차들이 하나씩 떠날 때마다 집은 조금씩 더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딸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 거? 할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혼자가 아니야. 여기 다 있잖아. 그 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딸은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뒤 집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대문이 열려 있는데 분명 어젯밤에 빗장을 걸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빗장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데 문만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날은 부엌에 놓아둔 밥그릇이 사랑방에 있기도 했고 접어둔 이불이 펼쳐져 있기도 했습니다. 찬장에 넣어둔 그릇들이 식탁 위에 차려져 있기도 했는데 두 사람 몫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있다가 부엌에서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는 소리, 뚜껑 여닫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도 났고 김치 볶는 냄새도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여보, 뭐 특별한 거라도 하나? 하고 말씀하시며 들어갔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꺼져 있었고 도마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여전히 진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빈 부엌을 둘러보시다가 그래, 된장찌개가 제일이지라고 혼잣말을 하시고는 다시 마루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서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잡아보세요. 형아, 그거 내 거야. 하는 아이들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보니 텅 빈 마당에는 늦가을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잎들이 빙빙 돌며 날아다녔는데 마치 아이들이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상에 앉으셔서 그 광경을 지켜보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감잎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녔고 그 사이로 아이들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라, 뛰다가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친척 어른들이 화투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또 광 뺏겼네. 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는 목소리들이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가셨지만 그곳에는
책상 위에 화투장만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방에서는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하는 규칙적인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콧노래가 들렸습니다. 울밑에선 봉선아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할아버지가 잘 아시는 노래였습니다. 할머니가 바느질할 때마다 부르시던 노래였죠. 할아버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너무 늦지 말고 자요. 눈 나빠져. 그러자 재봉틀 소리가 멈추고 알았어요.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하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마루 끝에서는 피아노 소리도 들렸습니다. 막내딸이 어릴 때 치던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서툰 솜씨로 더듬더듬 치다가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 차근차근 해. 서두르지 말고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전혀 무섭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소리들이 그리웠고 반가웠다고 하셨죠.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떠나간 사람들이 모두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도 이상해졌습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았고 계절도 뒤섞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돌아서면 봄꽃이 피어 있었고 여름 매미 소리가 들리다가도 갑자기 억새풀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당의 감나무가 작은 묘목으로 변했다가 다시 큰 나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물에서는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우물은 20년 전에 말라버린 우물이었습니다. 담장도 새 것처럼 깨끗했다가 다시 무너지고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혼란스러워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셨고 점심에는 손자들과 놀아주셨고 저녁에는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사상에 올릴 북어 좋은 걸로 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팥죽 수는 날이지요? 팥은 이미 삶아놨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 준비를 하셨는데 달력을 보면 제삿날도 아니었습니다. 집은 점점 더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시간 속을 유영하듯 떠다니셨습니다. 어떤 때는 청년 시절로 돌아가 논에서 모내기를 하셨고 어떤 때는 중년이 되어 자녀들을 교육시키셨고 어떤 때는 노년의 현재로 돌아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가서 보면 할아버지 혼자 계셨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아침에 물어보면 할아버지는 일찍 주무셨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장님이 한 번은 걱정되어 물으셨다고 합니다. 김노인장, 밤에 혼자 계시기 무섭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나?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 이야기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 그 시골집에서의 나날들, 가족들의 방문, 환영과 환청들, 이 모든 것의 실체를 말입니다. 안동 시내의 한 요양원, 효사랑 실버타운 3층 병실 창가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정확히는 3개월하고도 18일이 지났었죠. 지난 6월 할아버지는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고 대퇴골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이 더뎠고 가족들은 더 이상 혼자 두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따라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항할 기력이 없으셨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 급격히 쇠약해지신 할아버지는 혼자서는 걷기도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7시에 아침 식사, 9시에 물리치료, 11시에 회상 프로그램, 12시에 점심 식사, 오후 2시에 레크리에이션, 5시에 저녁 식사, 8시에 취침.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건물들이 보였고 가끔 비둘기가 날아와 창틀에 앉았다가 가곤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산이 보였는데 할아버지는 그 산이 고향 마을 뒷산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할아버지가 아주 순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식사도 잘하시고 물리치료도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허공을 보며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여보, 된장찌개가 짜지 않아서 좋네 막내야. 피아노를 너무 세게 치지 마라 아버님. 오늘 일찍 들어왔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의료진은 치매 증상을 의심했습니다. 99세 고령의 환경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죠.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했지만 놀랍게도 인지능력 검사에서 할아버지는 거의 만점을 받으셨습니다. 날짜, 장소, 사람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고 계산 능력도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종의 적응 기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의 방어막 같은 거라고요. 실제로 요양원에 오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익숙했던 공간과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재현하면서 안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과일을 깎아드리고 손자들은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은 늘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창밖 너머 어딘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집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가서 마당도 쓸고 왔어요. 아들이 말하면 할아버지는 감나무에 감 많이 열렸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아버지. 올해도 많이 열렸어요. 라고 대답하면 까치들 것도 좀 남겨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딸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 네가 와서 아버지는 좋아. 막내딸은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좋긴 한데 여기도 괜찮다.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밤중에 할아버지 병실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당직 간호사가 확인하러 가면 할아버지는 혼자 주무시고 계셨지만 분명히 대화 소리를 들었다고 여러 직원이 증언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으시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분명 혼자서는 걷기 힘든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CCTV를 확인해 보면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직원이 똑같은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느릿느릿 복도를 걸으며 우리 집이 어디더라고 중얼거리셨다고요. 요양원 원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어쩌면 강한 의지와 그리움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신적 투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3개월하고도 보름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새벽 4시경 당직 간호사가 라운딩을 돌다가 할아버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할아버지는 똑바로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병실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새벽에 왜 깨어 계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간호사를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평화로워서 간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가씨, 고맙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잘 돌봐줘서 고마워. 근데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새벽이고 밖은 춥습니다. 다시 누우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해. 마당에 감이 다 익었거든.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다른 환자를 보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침대에 편안히 누워 계셨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표정이어서 처음에는 주무시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맥박을 확인해 보니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사망 시각은 새벽 4시 30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의사는 자연사라고 했습니다. 99세의 고령이었고 특별한 외상이나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 준비를 위해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간호사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베개 밑에 마른 감잎 한 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양원 어디에도 감나무는 없었고 면회 온 가족이 가져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감잎은 오래되어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감나무 특유의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장례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시골집에서 치러졌습니다. 3년 만에 온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을의 최고 어른이셨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상을 당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상여가 집을 나설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저절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 감은 상여가 지나가는 길목에 정확히 떨어졌고 상여꾼 중 한 명이 그것을 주워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지는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곁이었죠. 장례가 끝나고 가족들이 집을 정리하러 갔을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도 집은 깨끗했습니다. 마당은 쓰러져 있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은 윤기가 났으며 방들은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특히 안방의 할머니 사진 앞에는 신선한 국화꽃이 꽂혀 있었는데 그 꽃은 마치 방금 꺾어온 것처럼 싱싱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가끔 새벽에 할아버지 집에서 불빛을 봤다는 것입니다. 세수하는 소리도 들렸고 마당 쓰는 소리도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 중 누군가 와서 집을 돌보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가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는데 대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사람 기척이 났다고 합니다. 김 노인장, 벌써 일어나셨소? 하고 인사를 했더니 예,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하는 대답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도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신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할아버지는 정말로 두 곳에 동시에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몸은 요양원에 있었지만 영혼은 늘 그 집에 있었던 것 아닐까요? 장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가족들은 집을 어떻게 할지 의논했습니다. 팔자는 의견도 있었고 별장으로 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의 제안으로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은 그대로 보존하되 마을 노인정으로 쓸 수 있게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그 집은 김노인장 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어르신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서 화투도 치고 막걸리도 한잔하시고 낮잠도 주무십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가을마다 감을 맺고 까치들은 여전히 몇 개씩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 마루 끝에서 누군가 앉아있는 기척이 느껴진다고. 돌아보면 아무도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럴 때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으스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김노인장이 아직도 집을 지키고 계시는구만 하고 웃으시며 노인장, 오늘도 안녕하시죠? 하고 빈 공간에 인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안 들어가고 버티려 했던 이유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삶 자체였고 기억의 저장소였고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인들의 고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더 편하고 안전한 곳을 마다하고 낡고 불편한 곳을 고집하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들이 들린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끝내 그 집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요양원으로 그리고 결국은 땅속으로 갔지만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여전히 그 집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에서 세수를 하시고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으시겠죠. 그리고 평상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며 올해도 감이 잘 익었구만 하고 혼잣말을 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고향집, 부모님 집, 어린 시절 살던 집, 우리 모두에게는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물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고 마음속 어딘가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그 마을을 다시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 이상한 얘기 하나 해줄까? 작년 추석 때 말이야, 분명히 김노인장 목소리를 들었어. 올해 감이 참 잘 익었네 하는 소리였지. 돌아보니 아무도 없더라고. 근데 말이야, 그 뒤에 감나무를 보니까 정말로 감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열렸더라고. 신기하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특히 한 곳에 평생을 바친 사람에게는, 그 공간과 하나가 된 사람에게는 다른 형태의 존재 방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 집은 안동의 한 시골 마을에 그대로 있습니다. 감나무도 장독대도 평상도 모두 그대로입니다. 가끔 도시에서 온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들러 인사를 하고 갑니다. 그들은 빈집에 들어가 할아버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할아버지 다녀갑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해가 저물고 마을이 고요해지면 그 집에서는 여전히 작은 소리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빗자루질 소리, 물 끓이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람 소리인지 나뭇잎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할아버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소리들이 마을을 그리고 그 집을 여전히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99세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안 들어가고 버티려 했던 이유,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그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공간, 온 마음을 바친 장소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흔적을 간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때로는 우리도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웃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서로 위로받고 공감하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